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여러분 뒤에 배경 오늘은요 1번지님께서요 일산 호수공원 풍경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가을이 깊이 물들어가는 그 모습인데 일산 호수공원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뒤에 하늘도 멋지고요. 예, 너무 좋네요. 좋은 배경 보내주신 네. 1번지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패널분들 소개하지요. 김유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브로치 안 하셨어요? 그 안에 티셔츠가 좀 색깔도 들어가고 해서 브로치까지 하면 이게 너무 정신없습니다. 왜 아까처럼 얘기하시지? 네, 머리에- 여기 달아야 된다고. 브로치까지 달면 제가 머리에 꽃을 하나 달고 나와야 돼서.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본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정욱입니다. TV 잘 나가죠? 박영식 시사 말씀드리려. 에디터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김용남 의원님은 좀 이따가 오신다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 오셔버렸어요. 오늘 편의점 문 닫았습니까? 편의점이 경주로 잠시 이전에 경주로 갔구나. 예.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시작부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데 들어오시기 전에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런가요 벌써? 그렇죠. 그러네요. 10월 31일. 가수 이용 씨가 1년 수입의 절반을 하루에 번다는 오늘이군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세 분 패널이 다 잊혀진 계절을 불렀어요. 시작. 네, 노래방 가서 하겠습니다. 잘하실 것 같은데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되겠는데. 돈 받고 하셔야 돼요? 돈 안 받고 안 하세요? 노래방을 가본 지가 한 100만 년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에 근데 노래방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녁 식사 같은 걸 해도 끝나고 뭐 이렇게 한 번 더 옮기자 이런 2차 가는 분위기가 이제는 점점 없어진 것 같아요. 회식도 많이 안 하고요. 코로나로 우리 문화, 이 전반적인 회식 문화도 좀 변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노멀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문화 뭐 연극이나 영화를 본다거나 이렇게 좀 낮에 하는 걸로 바꾸기도 하고요. 예. 좋은 변화 같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마이크 체크해달라는 글 많이 올라오는데 예, 지금 체크하고 체크했습니다. 있습니다. 예. 여러분께 예고 하나 해드리죠. 금요일 밤 10시에는 우리 이슈 1번지가 있는 날이죠. 박영식 앵커가 진행하는 이슈 1번지. 오늘 밤에는 아주 또 특별한 분 두 분이 함께 합니다. 강혜경 씨가 나옵니다. 명태균 관련해서 공익 제보하신 강혜경 씨 그리고 신용한 참 좋은 지방시대 부위원장 이분도 아주 중요한 제보들을 많이 하셨죠. 두 분과 함께 꾸려가는 이슈 1번지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예고 한번 볼까요? 오세훈 시장의 미천이라는 게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예. 그냥 이 웃음의 장과 이런 걸로 막 넘어가고 본질은 다일루션, 물타기가 돼버린 맞습니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참 이제 예, 오늘 밤 10시 이슈 1번지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박영식 앵커님이 나오시니까 멀리 미국의 LA에서 이 여자님 오셨는데 미국 달러로 슈퍼챗을 보내셨어요. 변함없이 님이 지각은 500원 결석 1000원이래요. 그러면서 지각비 내셨나 본데. 지금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뭐 에이펙이 진작 시작된 거 아니야? 그러시는 분들 많으신데 진작 시작했어요. 시작했고 이제 그 에이펙 하면은 그 전에 이제 장관들끼리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CEO 서밋이라고 그래서 회의도 하고 근데 이제 정상회의 오늘은 21개국 정상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의장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정상회의를 주재하는데 궁금하신 거 있죠? 트럼프 어제 갔는데 트럼프는 갔어요. 그러니까 정상회의는 참석 안 하고 단독 회담만 뭐 시진핑 만나고 이재명 대통령 만나고 그렇게 하고 가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가 빠진 정상회의를 하는데 요즘에 트럼프가 그런 짓을 많이 해요.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어울리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트럼프가 지금 자꾸 이제 보호무역 위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가 자유무역에서 그렇게 자라났는데 그러다 보니 오늘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도 없고 나머지 참가한 나라의 정상들이 자유무역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경주선언은 과연 채택이 될까. 이런 것이 이제 관심을 좀 모읍니다. 어때요, 김종욱 원장님? 트럼프가 빠져서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좀 삐진 것 같아요. 할로윈 축제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미국으로. 이제 말은 그런데 미중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는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성과 자체가 탐탁치 않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또 김정은 거의 위원장한테 구걸하듯이 나와달라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도 잘 안 된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또 동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무도한 예를 들면 관세 정책, 강압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이 많은 상황이고 또 중국 중심으로도 상당히 많은 측면들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 연대들을 많이 축도를 많이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뭐 적나라하게는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발표하긴 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만큼 의장국으로서 중요한 역할들을 중재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우리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면서 발표가 나면 뭐 관세 협상도 잘 진행된 것 같으니까 또 여기서도 아마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첫 번째 이슈로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예, 아침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정상들 이렇게 만나서 영접하고 이러는 모습 우리가 잠깐 봤는데요. 우리로서는 정말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인 에이펙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행사를 잘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타결한 것 그리고 핵 잠수함 건조하기로 한 것 이런 것들이 여운이 짙게 남아 있습니다. 정상회의는 오늘 시작이지만 그 전에 여러 가지 회담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거둔 성과 보면 김유정 의원님 이미 이번 정상 에이펙은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가도 되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제일 주목받고 중요했던 게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냐였는데 이미 큰 건 하나 다 해결한 후라서 마음이 굉장히 좀 편안하고요. 사실상 오늘 내일이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의 실질적인 막이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일단 저희는 큰 숙제를 하나 해결한 상황이니까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 한미정상회담 직전까지도 두 정상에 상당한 온도차가 있었잖아요. 관세 협상 관련해서.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끝까지 잘 버텨라.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말했던 대로 갈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버텼다라는 후일담들이 계속 이제 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참 우리가 지혜롭게 잘 임했다. 특히 정말 선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선수가 선수를 알아본다고 김정관 산자부 장관에게 터프 니고시에이터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정관킴 막 이랬잖아요. 그 이름을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했다는 것은 그렇죠. 상당히 각인이 됐다는 건 그런 측면에서 참 우리가 어려운 여건에서 잘했다.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입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자원부 장관 이름이 나왔다는 거 참 대단한 거죠. 아마 여기에서는 칭찬하는 거지만 자기들끼리 회의할 때는 도대체 어떤 놈이야. 그렇죠, 그렇죠. 이랬을 것 같기도 하고. 김영남 의원님은 이제 남은 에이펙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지켜봐야 될까? 관전 포인트랄까? 좀 지적을 해 주시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그 어떤 협상은 한 단계는 마무리가 된 거죠. 근데 우리가 뭐 관세 협상 플러스 지금 그 더 관심이 집중되는 게 핵 추진 잠수함의 건조 승인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잘 해결이 됐는데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잘 풀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중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갖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핵 처리 능력이 한 단계 도약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군사적으로 보면 이 동북아 해양에서 미국 해군이 짊어지던 부담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이제 책임진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국은 이제 원치 않는 거죠.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적어도 동북아 이쪽 자기네 집 앞마당에서는 미군 해군을 좀 밀어내고 중국 해군이 장악하는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건데 미군은 여의치 않단 말이에요. 여건이 지금 군함 건조 능력도 대단히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뭐 제가 예상해 보면 과거의 사드 배치 정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중국의 반발 내지는 반대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제는 시진핑 주석하고의 시간입니다. 잘 풀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 미중 간에 이루어진 일을 보면 야 이제는 중국이 정말 무섭게 성장했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른바 휴전을 했잖아요. 미중 간에 미국이 중국에게 매기기로 한 100% 추가 관세를 1년 유예했고 그리고 펜타닐 관세를 10% 인하하는 대신 중국은 히토류 수출 제한을 풀기로 했는데 거의 대등한 게임을 했단 말이죠. 대등한 게임도 했고 그 미중 정상회담 할 때 발언하는 걸 보니까 트럼프는 이제 자꾸 의례적인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시진핑은 작심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강조했던 것이 두 강대국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너네하고 우리하고 같아. 앞으로는 우리 둘이가 중요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트럼프 일기 때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를 할 때만 해도 그때 미국이 일방적으로 때리면 중국은 얻어맞는 방어에 급급한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대등하게 막 치고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정말 명실상부하게 G2가 됐다 이제 중국이. 그렇죠.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등한 걸 넘어서서 오히려 이쪽에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에이펙 정상회의를 놔두고 트럼프는 돌아가 버리고 이제 그러면 오늘 자연스럽게 초점이 시진핑한테 맞춰지게 될 텐데 과연 이런 걸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워낙 본인이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는 트럼프라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뭐 0에서 10까지라고 하면 이번에는 12를 주고 싶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요 사실 좀 의외인 측면이 있어요. 핵 잠수함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예를 들으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트럼프한테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이 바퀴가 조금 좀 문제가 있어서 바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 너네하고 이렇게 협정이 돼 있어서 너네가 허락을 해줘야 우리가 바퀴를 바꿀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저 고급차를 한 대 이렇게 줄게 이렇게 나와버린 셈이거든요. 핵 추진 연료를 쓸 수 있게 해달라. 어제 이제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우리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과 미국 간의 원자력 협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협정에 보면은 무조건 미국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원자력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원자력을 쓸 수 있게 해줘라. 디젤 툴툴거려 가지고 쫓아다니기가 힘들다. 방어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니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바퀴 바꾸려다가 더 큰 걸 받은 셈이 됐는데 우리가 방금 이제 얘기하셨듯이 중국하고의 관계가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할 때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 기동에 대응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했는데 특정 국가를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시진핑과의 회담도 남겨두고 있는데 뭐
박영식 장관님,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거 다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을 만난 공식 석상에서의 모두 발언을 보건대 상당히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면서 또 오히려 시쳇말을 좀 띄워주는 형태의 그런 모두 발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는 어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보였던 장면이고 여러 이제 국가들 베트남, 태국, 뉴질랜드 지도자를 만났을 때도 상당히 스킨십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이 모두 발언은 뭐 예상하건대 아까 김용남 의원도 말씀 주시고 우리 백운기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중국 쪽에서 지금 불편해하는 지점은 결국에는 이 핵 추진 원료로 돌아가는 잠수함을 한국이 건조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면 그것이 어떤 국내외의 우려를 좀 해소하는 차원의 어떤 언급, 중국이 불편해하지 않을 만큼의 어떤 설득 작업을 좀 밑자락으로 깔아놓고 스킨십을 먼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홍축 우라늄이 한 19% 이하로 지금 도입이 되어서 이게 뭔가 이제 군사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재래식 무기 체계의 디젤 엔진이 아닌 핵 추진 원료로 돌아가는 잠수함일 뿐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를 하면서 이것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중국을 배려하는 모습을 대통령이 보여주신다면 원만한 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노무현 정부 이래로 계속 우리 정권 역대 수건 사업이었고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도 바라던 바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비판하는지 그들의 멘탈을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전홍축 원전이 한 3에서 5% 정도라고 그렇죠. 네. 해요. 그러면 이제 핵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건 한 20% 정도고, 소위 이제 핵무기라고 하는 그 고농축 단계가 이제 한 90%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 원자력 협정에는 군사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승인이 된다면은 협정 자체도 우리가 원활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의 어떤 불편해할 것 같은 이런 어떤 외교적 이 역학관계를 대통령이 염두에 두지 않고 이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중국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승인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는 보수에게도 전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핵 추진 잠수함 얘기가 나오고 나서요. 제 주변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보수 지지층들도 이건 너무 잘했다. 이거 너무 뜻밖이었다라는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필라델피아 그 조선소에서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해요. 몇 년 걸리고 또 거기 기반 시설을 또 갖춰야 되고 한 10년 걸린다. 10년 걸린다고 하죠. 적어도 한 4대는 필요하고. 그런데 그렇더라도 후속 작업은 진행이 되더라도 일단 이 자체로 전하는 메시지가 상당하더라고요. 파급력이. 그래서 오늘 뭐 이것까지 반영은 안 됐겠습니다만은 갤럽도 57% 지지율이 나왔어요. 취소샀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음 주면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정현희님께서요. 백운기 앵커님 멀리 LA에서 오신 이 여자님을 위해서 박영식 에디터님 발언 기회 많이 주시게요. 이쪽으로 오실래요? LA에서 빅팬이 오신 거예요? 예. 예. 아유, 뭐, 자주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럼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제하겠습니다. 발언 기회 많이 주시게요 하는 거 보니까 정현희 님도 광주 쪽에 사시는 분인가 봐요. 광주 쪽 사람들이 쓰는 그 표현 가운데 뭐뭐 하시게요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형이라고 그래야 될까? 이거 청유형도 아니고 뭐 저건 이쪽 그 서울이나 이런 데서 잘 안 쓰는 표현인데.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말로 하실 때 하는 건데 이걸 댓글로 쓸 때도 그렇게 같이 쓰시나 보죠, 그렇게 이렇게? 썼겠죠. 그러니까 뭐뭐 하시게요는 뭐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뭐 합시다라는 뜻인데 하시게요 이러거든요. 제가 왜 이걸 보고 생각이 났냐면 그 제 후배 한 명이 광주에 있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연결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통화를 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 오기를요. 그분이 예 그러면 앞으로 연락하시게요 그랬다면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 통역을 누가 요청하셨군요. 연락하시게요. 근데
만나자는 얘기인지 안 만나자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만나자는 얘기다. 그렇죠. 그거는 영어로 Let's keep in touch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시작된 게 박영식 앵커에게 발언권을 많이 주자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자제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발언권을 얻고 얘기를 하자면은 이 하시게요라는 저도 뭐 이제 전남에서 일을 오랜 기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하시게요라는 그 뜻이 요즘에는 이제 MZ 세대들이나 젊은 분들이 이걸 좀 더 귀엽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뭐뭐 하자요 들어보셨습니까? 하자요, 맞아요. 예. 하자요. 우리 뭐 하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몰라요? 줄여서. 모릅니다. 근데 따님이 분명 그런 표현을 쓰실 텐데.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제 페이스북 댓글에 그러더라고요. 왜 맨날 거기 나가가지고 앵커님한테 욕을 더 먹습니까? 예. 제가 그래서 오늘 살짝 좀 가볍게 좀 반박을 좀 그런 의미 좋아요. 그런 뜻 하시게요. 하자요. 하자요. 그 이번에 참 우리가 극진하게 환대했죠 트럼프. 아마 그거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밤그늘님 아마 트럼프 금관 쓰고 잘 듯 그러셨는데 미국의 어떤 그 분석학자가 그거를 분석한 것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의 태도나 제스처 가지고 분석한 거 있는데 트럼프의 그 금관을 바라보는 표정은 흥분이 극도로 아주 뭐 최고의 흥분 상태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몸짓이었다. 그렇게 하고 또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던데 이게 지금 화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금관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트럼프가 금관을 쓰고 뭐 멜라니아와 함께 막 춤추는 그런 영상도 뭐 지금 뭐 돌아다니고 있는데 혹시 그거 한번 볼까요? 트럼프가 지금 철마총 금관 그걸 쓰고 멜라니아와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인데요. 저거 AI로 만든 동영상이죠. 그렇죠. AI죠. 저거 멜라니아 여사가 너무 젊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미국의 데일리 뉴스인가요? 거기는 이제 뭐 저작권이 있어서 저희가 방송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난하는 그런 방송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노킹스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왕이 필요 없다. 트럼프 왕 노릇 그만해라라고 싸우는데 거기다가 왕관을 주면 어떻게 하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아니 저들이 뽑은 거 아니에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니 협상을 하러 온 거 아니에요? 협상을 하러 왔으면 협상 당사자에게 다 줘야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금, 그다음에 왕, 노벨상 이거 다 섞어가지고 한 자리에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현장을 보면서 야, 저 특유의 표정, 뭔가 진짜 본인이 왕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보여주는 표정을 보면서 이거 상황이 의외로 나쁘지 않겠는데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전 그렇다면 오히려 미국 그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술이 성공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협상술이 성공했으면 우리는 좋은 거지 뭐 니들은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저희들의 성과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모든 기준은 국민의 이익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성공을 거뒀으면 뭐 그거로 족하는 거죠. 미국은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근데 하마터면 트럼프 비행기 돌아올 뻔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들으셨어요? 예, 외교 파우치 행랑에 넣어서 우리는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야, 내 훈장 어디 갔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싫어라. 거의 뭐 비행기 돌려. 놓칠 뻔했어요, 진짜. 다행히 출발 전에 예. 그래가지고 싣고 갔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거 우리가 이렇게 전달할 때 나 걸어보고 싶다 뭐 이랬잖아요. 아니, 지금 뭐 바로 걸고 예. 싶다라고 했지만 나가면서 그게 정확히는 소리가 안 들렸는데 미국의 그 백악관에 뮤지엄이 있나 봐요. 이렇게 박물관에. 이거 맨 앞줄에다가 놔두라고.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가장 크게 그 트럼프의 마음을 흔들었다라고 백악관도 판단을 해서 트럼프 굿즈와 멜라니아 굿즈를 모아놓은 그 장소에서 그 장면을 보고 아마 많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제 훈장이나 금관, 그러니까 왕관도 트럼프의 마음을 흔들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정성을 보고 탐복한다고 하잖아요. 뭐 이제 트럼프의 굿즈 중에는 특히 그 네버 서렌더라는
이 머그샷 티셔츠 네. 그거를 또 백악관은 아예 그냥 공식 트위터에다가 트럼프의 마음을 흔들었다라면서 그걸 이제 박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의전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협상 대상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노력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해프닝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이제 그 AI로 만들어진 영상도 보여주셨습니다만은 한때 해프닝이 있었던 게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에 올라간 왕관 사진이 그 커뮤니티에서 돌았었어요. 근데 저게 이제 트럼프가 경주로 오기 전날에 한번 올라왔었는데 저게 사실이 아니라고 또 밝혀져가지고 이제 이런 장면을 좀 일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알려드립니다. 트루스 소셜은 트럼프 공식 그 메시지가 올라올 때가 많은데 저게 온라인상에 한번 돌았다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실제 그 계정에는 올라오진 않았더라고요. 네, 근데 용산 술고래님도요. 천마총 금관 모형 노킹스 하기 전부터 제작 들어간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전부터. 그 금관 모형 제작하신 분 인터뷰를 봤는데 누구 준다는 건지 모르고 그쵸.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몇 개월 전부터 1년에 됐다니까요. 11개를 만들더라고요. 네. 아니 그리고 뭐 솔직히 우리가 주고 싶어서 줬습니까? 급하니까 한 거지. 그거 미국 내에서 노킹스 시위하는데 왜 금관을 주냐? 그거는 진짜 어처구니 없는 비난이에요. 아니 우리도 사정이 있으니까 주는 건데. 그렇죠. 주고 싶어서 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시진핑은 뭘 줄까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는 상당히 궁금해요. 시진핑 주석을 급이 맞아야 보셔야 되는데. 네. 급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그 핵 잠수함만 신경 쓸 게 아니에요. 김정은 원장님 뭘 주면 좋을까요? 갑자기 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참. 아니 왜냐하면 그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미국한테 받은 게 매우 커요. 보니까는 미국이 9월 달에 2만 개 기업, 중국 기업을 제재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맞서서 히토류나 히토류로 딱 막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걸 싹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러면 시진핑은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뭘 줄까? 근데 제가 볼 때 이미 준 거 아닐까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얘기하는 게 중국이 매우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긴 합니다만 일단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측면에서 자국의 주한미군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한국이 그만큼 국방력을 증강시킬 필요성들, 그 국방력의 증대가 중국의 최전선에서 어떤 한국군이 운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따지면 우리의 국방력이 강화되고 전작권을 환수하게 되면 중국이 이걸 또 싫어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미중 사이에서 줄타기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양국이 요구하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그 사이에서 적절하게 중재를 하면서 만들어가냐에 따라서는 훨씬 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DJ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도랑에 선 소가 좌우의 풀을 다 뜯어먹는 것. 해양에서도 뜯어먹고 대륙에서도 뜯어먹을 수 있는 길을 가려고 하는 좀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필요가 있지만 새로운 길을 가는 도전심 또는 나름대로의 우리의 어떤 새로운 서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좀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 저 그래서 국민의힘이 더 화가 나고 짜증나는 거예요. 아직 밝히지는 않았지만 맞춤 선물은 준비가 돼 있다고 해요. 준비했겠죠. 이향님, 시진핑한테는 첨성대 주면 어떨까요? 신난 소리. 어쨌거나 시진핑 주석도 그 국빈 방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또 심사숙고해서 선물을 결정했을 것 같은데 다카이치 총리한테는 김하고 화장품을 선물했더라고요. 실무 방문이니까 아마. 예. 그럼 뭐 그러니까 국빈 방문은 아니고 또 그러니까요. 여성이니까. 본인이 또 취임 그 기자회견 할 때 한국 김 뭐 화장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시진핑 주석하고 펑리비안 그 여사가 그 국빈 방문했던 보도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선물은 바둑알을 선물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전 7기함에 들어있는 바둑알을 선물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때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그 국빈 방문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시진핑한테 바둑판하고 바둑알을 이제 받았을 바둑 애호가이다 예. 보니까 이제 바둑 관련된 선물들을 하는데 이때 그 국빈 방문했을 때는 요 선물하고 또 여사가 그때 방문을 했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하고 뭐 은 닭이 차 이런 것들을 선물했다라고 하는데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안 그래도 같은 국빈 방문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뭐 좀 격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 하시니까 이제 이때 당시의 선물 기준으로는 좀 많이 약한 거 아닐까 싶어서. 근데 바둑알 하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바둑알 선물했대요. 아, 이번에? 그러니까 안동이 고향인데 안동하고 자매결연 맺은 일본 그 도시에서 예. 지역에서 만든 바둑알 뭐 그걸 선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스토리가 있으면 예. 그 선물이 좋죠. 이 여자님 시진핑 무표정이라 뭘 좋아하는지 알기 힘듦. 그러긴 해요. 이번에 포커페이스죠. 시진핑은 진짜 그리고 이번에도 그 트럼프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 보면 오랜만에 만났다고 그러는데 트럼프는 좀 너스레를 떨잖아요. 그렇게 막 보면서 막 그러는데 그거 보면 재밌는 게 시진핑이 약간 또 이렇게 빼요. 이렇게 얼마나 싫겠어요. 그 꼭 왜 그러냐 그러는 김화숙님 불로초 주면 됩니다. 그래요. 사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우리한테 선물 부탁하면 저는 이거 주려고 그랬어요. 100년 진보. 지난번에 왜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지난번에 네. 막내 올라가면서 산 얘기가 화제가 됐잖아요. 뭐 이제 앞으로는 인간이 150살까지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 건강이 제일 큰 관심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사실은 진고 먹으면 네. 뭐 최고 아닌가? 최고 권력자들이나 최고 부자들은 제1 관심사가 본인들의 건강 장수죠. 근데 시진핑 주석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게 지금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게 이른바 개인 취향을 저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 황금을 좋아하는데 금관 그리고 뭐 황금이 190돈이나 들어간 무궁화 대훈장 뭐 이래 갖고 화제가 되는데 시진핑 주석은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나온 백주 중에 바이주 중에 그 몽지남이라는 술이 있어요. 몽지남. 예. 그것도 처음 들어봤네. 그 술을 좋아합니다. 몽지남과 용남은 무슨 관계입니까? 뭐 별 관계는 없습니다만 아마 하여튼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술을 우리가 선물로 줄 필요는 전혀 없는 거고 그런 개인 취향을 저격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닐까 싶어요. 금으로 도금을 한 바둑판을 근데 그건 너무 뇌물 성격이 강한 거 아니에요? 뭐 천바천 훈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엄청 금 들어갔으니까. 밤그늘님은 3617이었으면 술이나 줬겠지. 트럼프 먹지도 않는 술을. 그랬을 거예요. 근데 트럼프한테는 저 술은 안 되고 근데 시진핑은 술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선물 맞춤형이라고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 봅시다. 박영식 앵커님이 아이디어가 좋은데 혹시 뭐를 준비하면 뻑할까요? 저도 그래서 이제 동일한 의미에서 뭐 금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왕을 상징하는 이 선물을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일부 해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이제 또 에이펙 자리에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주 뭐 신라와 관련된 뭐 왕관을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왕이 썼던 물품을 주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아이디어는 살짝 반대예요.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은 지금 본인 스스로가 왕의 등급이 아니에요. 황제 내지는 천자의 등급이기 때문에 오히려 왕과 관련된 거는 약간 시진핑 주석한테는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 트럼프하고 차별화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뭐 고퀄 조금 도수 높은 경주법주를 준비할 수도 없고 이거 뭐 어떤 신박한 아이디어가 나올지 좀 궁금하네요. 오늘 좀 뭔가가 신박한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딱 맞으면은 그분한테 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뭔가 지금 와닿는 것은 없고 이럴 때는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는 게 최고 아닐까요? 네. 예, 다음으로 넘어갈 십장생 그림 크게 멋지게 해가지고. 십장생 그림? 네. 오래 산다고. 네. 오래 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약한데. 네, 박영식 앵커 중심으로 말씀 나누십시오.
김연수님이 댓글 보내주셨어요. 구운 난 먹고 싶다. 구운 난. 예, 저기 이따가 먹방 시간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어제 윤석열 재판에 나왔어요. 오늘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러는 걸까요? 어제 우리가 짚어봤죠. 어제 이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오는데 이거 이제 가만히 보아하니 지가 안 나가고 계속 이러다가는 너 뭐 불리한 증언만 계속 나오고 또 안 나오면 네 손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제는 나와서 뭔가 좀 반박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참 제가 느낀 게 곽종근 사령관 바로 전에 자기 통수권자를 눈앞에 두고도 당당하더라고요. 꼿꼿하더라고요. 진실하더라고요. 윤석열은 나와서 본전도 못 찾았죠. 근데 거기에다 대고 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참 비루해 보였습니다. 어제 그 모습 한번 보시죠.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서 유지하러 그냥 들어갔다는 게 머릿속에 있는 거네. 거점 확보라고 하는 게. 말씀하시는 질서 유지는 도저히 제가 수긍할 수 없고 질서 유지 시민보호란 말은 자체는 들어본 적이 없고 아니, 이게 정말 확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이런 거를 좀 물어볼 만한 그 궁금증이 안 생겼을까요?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네. 솔직히 말씀은 제가 되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머리가 이제 술을 계속 안 마시다 보니까 좀 정상으로 오고 있는 걸까요? 박용식 앵커님. 아니, 저는 이제 윤석열의 모습을 보고 이제 느낀 점은 상당히 건강해졌다라는 건 뭐 다들 이제 인정을 하실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곽종근 증인과 저 피고인이 사실상의 이제 그러니까 뭐 논쟁을 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싶어서 저는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줌 남은 윤 어게인 세력들과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이것은 엄연히 내가 비상 대권이라는 어떤 권한을 시도한 것이지, 그리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이지, 내가 이 나라를 뒤엎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자신의 항변을 하기 위해서 이 곽종근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이 자리에서 논쟁을 하는 모습을 연출하고자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리고 또 언론이 저런 장면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쪽도 팽팽하게 비등하게 주장과 주장이 대립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재판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 목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김영남 의원 예. 국군 통수권자가 사령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거기다 대고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나요? 기대 가능성이 제로죠, 사실은. 그야말로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명령을 내리는데, 아니, 이거를 곽종근 전 사령관의 저 얘기가 정말 가슴에 와닿아요. 이제 되묻고 싶다. 그렇죠. 도대체 비상계 왜였냐? 그때는 물어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국군 통수권자니까 명령을 내리면 따라야 되는 군인 입장에서 한 거고, 지금은 정말 묻고 싶은 거죠. 곽종근 전 사령관 입장에서. 근데 지금 꼭꼭과 비겁이라고 점잖게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사실은 너무 찌질하네요. 예.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함대 일종의 거기다 대고 야, 너 뭐 그때 왜 내가 시킨다고 그걸 다 하냐? 뭐 이런 취지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걸 시킨 게 그게 정확하냐? 아니, 시켰으니까 했지. 안 시켰으면 누가 해요, 그거를. HYK님 구차한 목숨 논할 가치도 없는 비굴한 자. 정말 찌질 가지고 어쩌자는 설명이 안 되는데 어제도 나와가지고 자꾸 합리화를 하는데요. 아마 지금 교도소 구치소에 있으면서 종일 그런 생각만 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좀 더 보실까요? 이게 전시 교전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합참에도 계엄과가 있지만 전시 상황에서 바로 계엄이 선포된 적이 없습니다. 다 집회 시위라든지 뭐 이런 과격 시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엄이 됐고,
6.25 사변 때도 부산 정치 파동 때 계엄이 이제 된 건데, 이제 어떤 그 계엄을 생각을 이제 했느냐 하는 거 하고, 본인은 이게 뭐 상황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도 뭐 의원을 끌어내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병력도 부족하고, 또 사실 아까 YTN 보면서, 대통령하고 같은 화면을 봤다는데, 저는 그 화면을 그 순간 같이 봤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면 전 세계로 중계방송이 되는데, 그 국회 본회의장에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의원을 끄집어내고 이러면은, 그거 진짜, 아무리 무슨 독재자라 그래도 그거 성하겠습니까? 그나저나 참 얼굴 많이 좋아졌네요, 저. 아니 그러니까 머리 염색만 하면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보다 지금 얼굴이 훨씬 좋아진 거예요. 정말 저 나라에 감사해야 돼요, 윤석열이는. 아니, 붓기도 빠지고 나라에서 밥도 먹여주지. 이제 건강 타령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너무 멀쩡해서. 그런데 저는 어제 저런 장면들을 보면서 16번 안 나가다가 나가고, 오늘도 김성훈 그 전 경호실 차장 아닙니까? 예. 본인한테 유리할 것 같으니까 둘이 티키타카 해보려고 나가는 거. 입막음 하러 간 거죠. 네, 간 건데, 저 나가는 거야 다 자기 마음이죠. 자기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내란 재판입니까? 그러면서 또 위헌 심판 청구를 왜 하는지, 나가지도 않는 재판에 대해서, 특검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고, 우리가 그때 그 계엄 즈음에 정말 숱하게 우리가 이 피토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또 하나씩 다 떠오르더라고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런 거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돌이켜 보면 계엄군이 헬기로 국회에 내리고 국회로 침탈하고 들어가고, 그래서 혼란과 공포, 질서가 깨진 거였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엄군을 국회에 들여보냈다라고 하는 저 궤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분개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지금 몇 개월 지나서도 본인이 16번 안 나오다가 나간 저기에서 곽정근 사령관하고 대질신문 하면서 저런 얘기를 또 쏟아내고 있다는 거를, 그 말을 누가 지금 설득이 되겠어요. 윤호계 세력도 저는 거의 다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아마 이자가 나와야겠다고 맘먹은 게 그거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무슨 성경 보겠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이 논리면은 내가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야, 나 나간다 그래.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한테 지금 물어보신 거죠? 예. 네. 저는 또 박영식 앵커한테 물어보시는 줄 알고. 그래서 일단 저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곽종근 같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람이 오면 직접 나가서 대응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느낌에 갑자기 또 김성훈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전략을 바꾼 건가? 전략을 바꿨다기보다는 저는 이거 좀 음모론적이지만 이거 진짜 김건희 쪽에서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이 모든 사안들을 다 끌고 왔던 상황들이었잖아요. 내란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건 윤석열이 재판에 가니까 이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이어서, 제가 볼 때는 그 앵커님 말씀대로 앉아가지고 막 생각을 하다가, 야, 내가 이 논리로 얘기하면 가면 내가 저 사람을 작사를 낼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게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렇죠.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그 재판관들이 바보가 아닌 상황이고, 뭐 예를 들면 옛날 과거에 특수부 검사들하고 예를 들면 수사를 받고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저는 뻔히 본인도 소위 법률을 다 알고 있는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죄를 받을지 알 거라는 생각이 들면도 저기에 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전체적인 구도 자체가 윤석열의 자기 방어라기보다는 전체 이 지금 내란부터 특검 모든 상황에서 김건희로부터 쏠리고 있는 시선들을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제가 볼 때 이게 좀 저의 추정이긴 합니다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근데 문제는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만들어냈는데 저는 곽종근 사령관 입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물풍선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환죄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재판 진술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내란 재판 플러스 외환죄로 넘어가는 고리를 오히려 잘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 부분에 저희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을 하늘님, 윤숙이야, 곽종근 사령관에게 사과부터 해라. 정말 곽종근 사령관 얼마나 지금 억울하겠습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받고
테리 공구님 뒤에 있는 소화기로 쏘고 싶네. 그러니까요. 거기 앉아 있는데 옆에 소화기 이렇게 써져 있는 게 눈에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갈공도사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김영남 의원이 좀 답 좀 해주십시오. 수감자가 시계 착용 가능한가요? 시계 차고 나왔던가요? 아, 그랬나요? 그러면 잠깐 나올 때는 이렇게 차고 나올 수도 있나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이제 양복은 본인이 예. 입감할 때 맡겨놨던 거를 이렇게 다시 입고 나올 수가 있는데 시계 여부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네요. 보통은 그 수영복을 입고 나올 때는 시계들을 안 차고 나왔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사복으로 갈아입는 과정에서 맡겼던 시계까지 내주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게 예를 들면 좌에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다 착용 못하게 하지 않나요? 아니 근데 이건 짧으니까 시계줄은 그러니까 워낙 뭐 짧아서 이렇게 뭐 어떻게 멜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게 보통은 이제 벨트나 이런 거를 평소에는 허용 안 해주는 게 그게 이른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서 그 못하게 하는 건데 시계줄이야 뭐 그럴 염려는 없으니까요. 거미줄 최종환님이 시계 그쪽에서 팝니다 그러네. 시계는 가능하다. 천년나무님, 예, 시계 찰 수 있다는 글이 많이 올라오네요. 그런 좀 교도소에서 파는 시계는 가능. 그래요.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공격을 해도 되는데 곽종건 사령관 계속 꼿꼿하게 답을 하죠. 또 들어보시죠. 이게 갑자기 투입되는 상황이 맞이돼서 지금 들어가겠던 부분들이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판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아닌 거다 싶어서 중지하고 철수했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질문은 그 과정을 김영현 장관이 저하고 누구랑 얘기의 과정을 한 번도 거치거나 그거를 내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가 지금까지 똑바로 김영현 장관이 국회 몇 명 들어갔어. 아니, 모를 제 겁니다. 말씀은 지금 누누이 헌재 때부터 나와서 예. 그런 판단을 제가 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특전사령관 입장에서 장관으로부터 이제 이런 언질과 임무부여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런 거를 한번 난 나 같으면 궁금해서라도 딴 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전체 투입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한번 물어봤을 것 같거든요. 이게 몇만 명 단위냐? 아니면은 우리 저 부대하고 뭐 수방사 또는 방첩사 이렇게 3개만 가는 거냐? 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물어볼만 그거는 했을 제가 텐데 그렇게 안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보셨나? 그 임무를 저는 받았을 때 네. 제가 통상 들어갈 때 그게 시간이 충분하고 했다 그러면 야 너 얼마큼 되냐? 그건 토론의 과정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때 얘기는 그 임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구상으로 저도 제 참모들한테 그럴 얘기 일절 안 꺼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면 확보하면 그 정도면 대대 정도 제가 필요하겠구나. 이 정도로 제가 머릿속으로 인식을 했지 그 내용을 가지고 김용인 장관한테 이 정도면 되는데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이런 과정 자체를 안 했습니다. 저게요. 지금 이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이가 왜 저 얘기를 꺼냅니까? 야, 내가 정말로 계엄을 하고 내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으면 다 동원하지. 너네들만 했겠어? 그러니까 이게 질서 유지 목적으로 한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논리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저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부대가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은밀하게 준비했습니까? 김용현하고 노상원하고 이렇게 짜가지고 다 같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비밀리에 이거 할 수 있는 놈들 누구누구 있어. 그래도 믿을 놈은 충암고밖에 없지 않아? 그 방첩사 그놈하고 말이야.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그 전부터 딱 준비해가지고 곽종건 사령관, 이진우 사령관 몇 명 불러서 밥 먹이고 술 먹이고 그러면서 야 이거 나라가 너무 걱정이야 이런 식으로 한 장 깔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마치 지가 못해서 그런 거를 내가 하려고 그러면 다 할 수 있었어. 근데 너네들 한 것은 질서 유지하려고 한 거야.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 곽종건 사령관님들 귀가 없고 눈이 없겠습니까? 최혜병 사건 때도 다 겪어봤는데 그거 물어봤다가 또 그 경로 잘하는 윤석열이가 얼마나 랄지를 떨었을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마치 내가 질서 유지하려고 한 건데 너가 임마 그것을 그거 모르고 지금 그렇게 한 것은
잘못이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가 질서 유지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건데 저는 참 내용도 이제 내용입니다만은 이 재판 과정이 공개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절차가 있었느냐. 2025년 9월에 국회에서 이제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제 내란 재판을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고, 뭐 물론 일부 이 중개 공개 원칙이라는 게 재판장의 어떤 권한에 따라서 예외를 가질 수 있긴 합니다만은 이 재판 내용이 공개되고 나서 더 많은 국민분들께서 곽종근의 진술이라든지 윤석열의 저런 오만한 태도들을 지금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재판 이전에도 지기현 재판장의 모습이 일부 공개된 걸 보면 거의 뭐 돌잔치 MC 수준이거든요. 뭐 변호사한테 막 쩔쩔매면서 아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아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 그건 제가 착각했네요. 막 이런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다 보니까 만약에 이 재판은 이 밀실 재판이 2025년 9월 이전에 이르기까지 지귀현의 모습이 만천하에 공개가 됐다라고 하면 전 일반 국민들께서도 지귀현 탄핵의 목소리가 더 커졌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뭐 반년 넘게 공개를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공개가 되고 나니까 이런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또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질서 유지 뭐 이야기를 하면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야말로 잠을 좀 잘못 잔 거 아니에요? 꽃다지님, 군인들이 들어가서 질서가 깨진 거야 이 모지라. 그러니까요. 질서 유지에 탱크가 가냐? 정재희님. 지금 와가지고 저걸 질서 유지로 이야기를 하면 그 논리가 먹힌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그런데 윤석열이 저런 착각을 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지귀현 때문이에요. 지귀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해서 풀어줬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지금 중계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중계가 법적으로 의무가 돼 있어요. 그런데 변호인들이 따졌어요. 아니 중계한다고 그러면 미리 알려줘야지. 막 큰 소리 막 치는데 야, 나 지견이 이 자식 진짜 나쁜 자식.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뭐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변호인한테. 우리 국민한테 너 새끼 왜 그런 식으로 해서 풀어줬어. 너 왜 룸사롱 가서 술 처먹고 그렇게 그냥 갔어. 한 번도 죄송합니다 해보지도 않았던 놈 아닙니까? 그런데 중계하게 돼 있는데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혼내야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그랬다니까요. 믿기지가 않으시죠? 보여드릴게요. 예, 피고인 오늘 출석하셨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립니다. 지금까지 불출석하신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출석을 해주십시오. 법정에 들어왔을 때 재판이 중계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저희들은 저희들은 죄송합니다. 예, 예. 고지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재판장이 사안에 따라서는 불허가를 할 수도 있다. 중계 불허가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몇 번 했어요? 한 5번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정말 작사를 내야 돼요. 저런 인간들은. 아니 그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재판은 헌법에 공개하게 돼 있고 뭐 방식이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입법을 통해서 내란 재판을 공개하게 돼 있으면 아니 판사가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의거해서 독립적으로 재판하라고 얘기해서 법률에 정해져 있는 방식대로 공개를 한 건데 그 공개에 대해서 고지 안 했다고 거기서 죄송합니다라고 연달아 5번이나 얘기하는 상황을 보면 저 변호사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해가지고 난리를 치겠어요. 그 이제 재판 보면 증인들 증인 진술 못하게 1시간 2시간 동안 난리를 쳐요. 저 변호사들이. 그랬더니 지기현 판사 하는 얘기가 뭐냐면 화내면 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내란 재판을 벌이는 게 아니고요. 변호사들이 지금 지기현을 갖다가 재판하는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게 아니라 무슨 지금 윤석열이 말하는 게 보면 그 당시 현장에서 벌어진 것만 얘기하는데 11월 9일 날 윤석열이 김용현, 이진우, 여인영, 곽정근 불러다 놓고 특별한 방법을 얘기해요. 11월 9일부터. 특별한 방법이 뭐겠어요? 비상계엄 아니에요? 비상계엄이 어떤 거예요? 이런 사태가 미리 예견될 걸 알아서 11월 9일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준비한 거지? 그러니까 침탈하려고 준비한 거죠. 전 이런 내용들이 다 사실로 나와 있고 또 지금 곽정근 사령관 말에 의하면 2023년 11월 7일날 김용현이 야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 몇 마디 말로
그 요사스러운 윤석열의 입 하나 가지고 재판을 막을 수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 직위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런 행동을 하고 있고 저런 행동을 한 걸 다 변호사들이 윤석열한테 보고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직위원 근데 지금 바꾸면 또 재판 다시 또 시작해야 되니까 안 되는 상황이고 답답한 거죠.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아니 근데 지기현 판사가 이제 그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을 2번이나 했거든요. 사실은 재판연구관은 판사들 중에 그래도 좀 우수하다고 인정받는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판단을 받는 사람들이 가는 자리인데 재판 진행하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판사하고 전혀 안 어울려요. 일단 말의 내용이나 말투 자체가 너무 가볍고 예. 경망스러워요. 예. 기본적으로 재판에 신뢰를 부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세가 그러니까 우리 법원, 뭐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시험을 보고 이제 시험 잘 친 사람들 뽑잖아요. 뭐 저도 그렇게 검사가 됐습니다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기본적인 어떤 소양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시험 잘 쳐갖고 성적 순으로 이렇게 뽑아갖고 하면 바로 실무에 투입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랄까 이제 지기현 판사가 분명히 재판장을 하기 전에는 배석 판사들을 했을 텐데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재판 진행가 해갖고 누가 그 재판의 어떤 그 권위나 이런 걸 인정해 주겠어요. 너무 경망스러워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기현과 매우 대비되는 이진관 판사가 있잖아요. 예. 한덕수 재판부. 그러니까 자꾸 소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살살이 같은 지기현하고 이진관 판사는 굉장히 이 느낌과 차원이 다르고 진행하는 방식도 재판을 그것도 다르고 한덕수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을 했잖아요. 재판부에서. 그래서 내란 방조 혐의에서 중요 임무 종사자로 바꾸고 다 그거 변경 요청한 것도 요청을 특검 측에 해서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이렇게 꿋꿋하게 하는 그 이진관 판사 쪽과 그다음에 너무 대비가 되는 지기현 재판부하고 놓고 봤을 때 이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이래서 지금 그 재판 생중계 안 하려고 했던 건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게 특검법 바꿔가지고 중계 허용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런 사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막 지나갈 뻔했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정말 이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죄송할 것도 뭐 별로 없고 원래 중계하기로 돼 있는데. 그렇죠. 그건 뭐 죄송합니다를 한 번도 아니고 너댓 번이나 저렇게 뭐 약점 잡힌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본인이 경고를 해야죠. 이건 법에 따라 하는 건데 예. 변호인들 왜 문제 제기하느냐. 의미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오히려 본인이 호통을 쳐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황병선님 나이트클럽 웨이터냐? 그거 정말 딱 말투가 그래요. 네. 네. 꽃다지님 이벤트 행사 사회자냐? 말투 저런 놈은 사회 시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오늘 그 뭐 특정 뭐 직업에 대한 명칭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혹시나 우리 들으시는 정어리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이제 거듭 좀 바로 잡자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그 어떤 무게감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보 뭐 진행자든 초보 MC든 간에 어떤 그 과정이나 절차상 방송 사고가 나든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바로잡는 능력이나 역량도 하나의 우리가 자질로서 다뤄지고 있는데, 아니 이진관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이 자신의 재판을 주도하고 리드하며 판단을 하는 역량이 있는 분인 반면에 지기현 판사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슨 초보 판사도 아니고 무슨 초보 진행자도 아니고요.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위험 있게 변호인을 다그치거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아니 무슨 방송사고가 났을 때 막 전전긍긍하는 무슨 초보 MC 마냥 태도를 보여주니까 전혀 위험이 없다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좀 다행인 건요. 이진관 판사가 11월 달에 역사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한덕수란 사람을 주요 임무 종사자로 바꿔놨고 11월 달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2심 판결을 내게 된다면 선고는 11월
어려울 거예요. 절실. 11월까지 재판을 마치겠다라고 네. 요하군요.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12월 전에 나오겠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직위원 같은 경우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저는 적어도 이제 어떤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를 재판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내란 동조 세력들 자체가 움직이기 어려운 흐름들을 좀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는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렇죠. 저걸 보고 있는 국민들은 진짜 화가 나고 막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 드실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재판은 계속 공개해야 된다. 또 특히 김용현 재판은 계속 공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재판 아주 거의 개판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김용현 재판은. 정말 개판이죠. 하여튼 결론은요. 윤석열, 직위원 둘 다 안 됩니다. 안 돼. 안 됩니다. 피노키오님. 서초나이트에 직위원이 있습니다. 아, 진짜로 그런 사람 있나 보죠? 진짜인가 모르겠어요. 왜 그 이게 차잖아요. 명찰. 박찬호. 당시 핫한 인물들로 예. 이렇게 자기 그 닉네임 만들잖아요. 김영남 의원님은 나이트를 안 가보셔가지고. 오,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직위원 이렇게 아까 어떤 분 여기에 WT라고 써 있을 거라고. WT 직위원. 웨이타 직위원. 아, 그럴만도 하게 되면 불러가 너희 새끼야 막 이러면서 예를 들면 직위원. 그럴만도 하겠다. 그 전라남도 도청의 그 공무원 한 분은 그 아니구나 화백 그 화가 광주에 계신 화가 한 분이 기르는 개 이름을 두한이라고 지었다는데. 두하나. 그렇게 이쁘게 안 부르지. 두한이 개새끼. 저걸 오늘 잡아?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개새끼는 맞으니까요. 예. 자, 윤석열 직위원 얼마 가겠습니까? 진실이. 김건희로 넘어가지요. 아우. 지겨워. 김건희가 저지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김건희도 왕관을 쓸 뻔했죠. 그런데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이제 학폭 무마입니다. 김승희라고 의전비서관 했던 애 자녀가 학폭을 저질렀는데 그걸 이제 교육부 차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거 좀 봐줘라 이랬겠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그 교육부 차관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차라리 전화를 안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지 오히려 더 일을 키웠어요. 그 뭐 학폭으로 전화하신 건 아니고 교육 현안에 대해서 아니, 대통령 부인이 교육 현안을 왜 전화를 해요? 이건 만약에 그 얘기를 했다면 이제 국정농단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학폭 무마가. 예, 이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승희 전 비서관의 학폭 내용 무마를 요구한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자세한 뭐 이렇게 멘트나 이런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교육 현안들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서희초 교사가 사망한 지 이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현안들을 얘기를 하면서 걱정과 우려를 표명을 했고 교육부가 좀 잘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 예,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건 저 교육부 차관 원래 김종호 원장 뭐 하던 사람이에요? 좀 지금 보니까 행시 출신 그 직업 관료 출신이네요. 국무조정실에서 계속 국무조정실에 오래 올라왔다가 있었네요. 교육부 차관으로 간 거니까 관료 출신. 근데 저렇게 뭘 못 가립니까?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겠죠. 진짜 못 가리거나 아니면 김건희한테 화가 났거나 그래서 사태를 갖다 더 크게 만들어서 에이 모르겠다 나는 잘 모르겠고 너 전화해서 이런 얘기 다 했잖아. 그리고 김건희가 전화를 저 사람한테만 했겠습니까? 여기저기 전화 다 했겠죠.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전속 사진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그 나왔잖아요. V0가 맞다라고 본인이 유튜브에서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V0가 뭘 하겠습니까? 국정을 운영해야지. 저희들은 그걸 농단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더 고쳐요. 전화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 사람 꽂아 넣어라 저 사람 빼라.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김성애는 진짜 아끼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김건희가. 그러니 아끼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전화 막 해댄 거죠. 본인이 하던 방식대로. 김유정 의원님. 네. 김정숙님이 댓글을 예. 정말 제대로 보내주셨네요. 이거는 김유정 의원님이 좀 읽어주셔야 맛이 살겠네. 모질이 오메. 딱이죠. 예. 그런 거 들으면 딱 그 반응 나오죠. 예. 오메 모질. 오메 모질이. 딱 그 뒤에 또 한마디 최순실한테 뭐라고 했던 그분이 했던 말 딱 붙이면 정확한 추임새가 됩니다. 삼연병. 연병하고 있네. 연병하고 있네. 삼연병입니다. 정확하게는. 염. 염염염을 하셨습니다. 그때 한 번으로 기억하시는 분인데 그 청소하신 아주머니가 3번 하셨다고. 진짜 염을 해야 돼요. 진짜 염을 해버려야 돼. 삼연병 아주머니라고 유명합니다. 삼연병. 삼연병. 예. 야, 아니 근데 어떻게 그 답을 해도 저렇게 할까요? 뭐 정말 지금 김정욱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엿먹이는 거 아니라면 저렇게 대답하면은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아니 걸까요? 아마도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 뭐 교육부 차관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끝까지 그 대통령실에 사회수석까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저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김건희 전화 받고 뭔가 조치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렇죠.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연결이 되면 여차하면 자기가 직권남용죄의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 스토리를 감추기 위해서 엉뚱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요즘에 다 지살 길만 찾는 네. 거죠. 네. 어? 다 그러니까, 지금 각자 도생 중인데요. 예. 본인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숨겨집니까? 그리고 사실 김건희가 남북통일도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니까 뭐 지금 교육 문제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었겠어요? 그 능력자가 이것저것 다 하는데 마포대교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런데 적어도 관료 출신이 지금 자기가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벗어나지겠습니까? 이렇게 비겁해서야 되겠어요? 아니 뭐 윤석열이는 최혜병 관련해 가지고 그런 외압 행사했는데 아니 윤석열보다 더 높은 김건희가 전화했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학폭 문제 그거 하나 이자들이 처리를 못 하겠습니까? 실제로 반을 바꾸는 걸로 끝났죠? 예, 학급 교체로 끝났고요. 그때 이제 강제 전학권을 가려면 사실 16점에서 20점 사이에 그 16점 이상을 받아야 학폭위에서 그 정도의 결론이 나와야 이제 강제 전학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15점으로 해서 심지어 동일한 학년도 아닌 그러니까 김승희 전 비서관의 딸이 폭행의 가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경우에는 저학년이고요. 이 친구는 이제 그보다 고학년인데 학급을 교체하는 걸로 학폭위에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학을 가지 않았던 것이죠. 경기도 성남 교육지원청의 학폭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거 무마하고 그랬던 것들도 이제 막 녹취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드러나는데 그 녹취 한번 들려주세요. 학교 교체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도요. 저 지금 여쭤보고 싶었어요. 한 14, 15점까지 나올 수 있거나. 그렇지. 이게 14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맞아. 저는 이제 그거 보면 하는 거죠. 그래도 생각보다 영어 높음 주고 싶으면 15점 꽉 채워서. 그래도 상관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라는 걸 감안해서 강점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이제 까발렸을 때, 네. 까발렸을 때 인상하는 거라. 맞아. 그게 되면, 쟤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점수는 최대한 줬구나. 강의자랑 바로 밑에 딱. 그렇지.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네, 저도. 전 그거 보면. 부모님이 이제 아셔서 선도 가능성이 있는 걸 봐서 학급 교체. 학급 교체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학급 교체를 쓰잖아요. 그런데 피해학생 쪽에서 뭐 지금 엄포를 넣고 갔잖아요. 뭐 언론에도 뭐 할 거고. 그럴 때 저 측에서는 이걸 말하겠죠. 의미 없는 학급 교체 웬말이냐. 그러면 그거는 이게 사실이 아닌데. 법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요. 그건 지가 하는 얘기고. 자기 하는 얘기냐. 뭐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뭐 작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있었어요. 우리 3학년만 있었어요. 저 사람? 네, 여기 교육청 소속이었어요. 네. 변호사가 마지막에 얘기하는데 자꾸 몸에서 반감이 일어나는 거야. 알겠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지. 그렇지. 이 뒷먹거리면서 나도 뭐 전문가니까 뭐 정말 따라가지 그런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되지. 그래서 변호사로서도 대리인으로서 쟤네 능력이 별로 떨어진다. 그리고 부담스는 아니다. 한쪽으로 그런 얘기 이거 감정을 넘어내고 싶다. 자꾸 속에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보다 이렇게 상위 클래스가 있다 그러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 저 위원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알죠. 그렇지. 그 질문이 뭐였냐면 왜냐면 그 반응한다고 화해주면 나생이 얘기하잖아. 아이고사가 세트가 뭐냐면 이제 행신 행토뿐만 아니라 언론을 항상 껴요. 저 새끼가 피해자 변호사한테 저 새끼가 아주 분위기 좋네요. 분위기 좋아요. 지금 하는 분위기 보면은 오케이 이제 이 정도 15점 맞춰주고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갈까 다 그런 분위기인데 저 학폭심의위원회 그 피해 학생의 그 피해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이만큼도 안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치 9주의 피해를 피해 학생이 당했습니다. 근데 학폭위에서 저렇게 죄송한데 지들끼리 웃고 떠들 만한 사안이 전혀 아닌 상황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경기도에서 저학년 특히 초등학교 학생이 학폭에 가해든 피해든 연루돼서 학급 교체가 아닌 강제 전학 사례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라는 여론을 알고 나서 학폭위 위원들이 학급 교체 정도로 우리가 수준을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모의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과정에 본인들의 의사가 아니라 그 윗선의 결정 혹은 그 윗선 더 상선의 결정이 개입된 게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저 녹취록이 재생이 된 것이고 지금 피해자 측 변호인을 저 새끼라고 부르면서 히덕거리는 장면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조직적으로 징계 수위를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학폭위 위원들이 담합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학폭위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그 지점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8분인지 7분 통화하고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가지 않고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건가요? 더군다나 저학년이니까 강제전학 그런 사례가 없어서 부담스럽다고요? 화장실에서 때렸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2학년짜리를 피리를 포함한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전치 9주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저 학폭위원들의 대화 속에는 피해 학생에 대한 어떤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하는 그런 건 일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엽기적인 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아, 정말 저걸 듣고 있으면은 우리가 녹취로만 누군가가 이제 그 음성을 녹취를 해서 이렇게 공개를 한 건데 낯짝을 한번 보고 싶네요. 저기에 모여 있는 사람. 아니 이게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잖아요. 폭력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폭력을 조장하는 듯한 얘기라고 제가 저 맥락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거기 상위 클래스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럼 상위 클래스가 하면 폭력은 무마되는 겁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다음에 무슨 뭐 변호사가 언론을 끼고 예를 들면 이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뭔가 만들어서 우리가 공격하려고 한다라는 식의 발상을 가지고 있는 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계속 열었으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원래 저런 건지 아니면 이 사건이 김건희를 비롯한 저희 최고위 권력층이 개입했기 때문에 저렇게 한 건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이래 했건 저래 했건 저런 위원회가 있으면 폭력을 당하는 피해 학생들 같은 경우 누가 구조해 줍니까? 그리고 저런 거 하나 가지고 교육부가 개입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오세훈이 말했잖아요. 하위 클래스는 애들이고 상위 클래스는 자제분들이고. 예, 국정감사가 이제 사실상 오늘로 종료가 되는데요. 이번 국감 역시 법사위가 가장 뜨거웠지요. 그런데 법사위를 쭉 지켜보면서 제가 정말 실망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천대엽이라는 자입니다. 법원행정처장. 맨 처음에 윤석열 내란 이렇게 했을 때 나와서 입장 밝히는 거 보고 저놈아 대법관인데 참 정신이 그나마 제대로 박혀 있네? 이런 생각했는데 그대로는 실망의 연속입니다. 하는 말이 계속 달라져요. 어제 김용민 의원이 천대엽한테 제대로 한번 교육을 시키던데요. 그 장면 보시죠. 법원행정처장님, 이 입법권은 우리 헌법상 어디에 있습니까?
예, 국회에 있습니다. 그렇죠. 헌법 40조에 있잖아요. 예. 그럼 방금 쭉 그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예. 입법권 침해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사법권은 어디 있습니까? 사법권은 헌법상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그렇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재판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걸 국회가 지적하는 것은 사법권 침해입니까?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제나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근데 자꾸 이게 상권 분립 위반, 사법권 침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라는 논리로 비화되는 것이 부적절해서 지금 똑같이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저 부분인데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김유정 의원님, 천대엽은 이제 지금은 우리가 정체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파기환송심 관련한 질문들을 했을 때 초기 대답하고 계속해서 말이 바뀌는 걸 저희가 다 목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 현장 국감 다녀오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말이 바뀌어서 이제는 진실이 뭔지 본인도 아마 헷갈릴 거예요. 처음에는 뭐 문건으로 다 봤다고 했다가 그걸 복사할 시간도 모자랐을 것 같은데 이러니까 전자문서로 봤다고 했다가 예. 그러면은 로그 기록 내놔라 했더니 내놓지 못하고 또 로그 기록해서 전자문서로 봤다면 그게 불법이라는 것도 드러났잖아요. 국감을 통해서. 그렇다면 제대로 뭘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로 한 거 아니냐. 또 그 대법관들 중에서는 2명은 해외 출장 오랫동안 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는데 본인도 아마 계속 말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괴감 느끼지 않을까요?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말이 바뀌고 진술이 계속 달라진다는 것은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법원 행정처장은 그래도 그동안 국감이나 혹은 그 전에 상임위에서 나와서 답변하는 거 봐서는 그래도 조금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 이제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을 이번 국감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대엽 교활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제 이 위치는 뭐 본인이 대법관으로서 대법원에 있고 뭐 그런 거는 알겠지만은 그래도 일관성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정욱 의원님? 제가 볼 때는 조희대에게 혜택받은 사람이죠. 법원행정처장이라고 얘기하면 전 따라서 본인이 받은 어떤 그 자기 직책에 대해서 그만큼 충성을 보이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 충성을 보이다 보니까 계속 말을 바꿀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는 맨 처음에는 7만 페이지 대법관들이 다 스캔했다고 얘기를 했다가 막 난리가 나니까 그게 5월달 얘기인데 9월달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법관들이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고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 그 내용을 숙지했다. 아니 어떻게 숙지를 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했었고 숙지를 언제 하냐? 말이 되냐? 그게? 시간이 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다음번에는 3월 28일 처음 접수되었을 때부터 바로 모든 대법관들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상황인데 이게 그러니까 천대엽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인 건지 말씀하신 것처럼 조희대에 의해서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그건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습니다만 본인이 계속 법원의 사법부 독립성들을 얘기하면서 헌법을 들먹였을 때 헌법은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는 거잖아요. 그럼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양심에 어긋난 법원행정처장이 존재하는 그런 행정적 사법부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사법부가 존립할 수 있을 것인가? 전 그러면 스스로 거짓말한 것을 국민에게 사죄하든지 아니면 직을 내려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법부 신뢰 추락은 조희대뿐만 아니라 거기에 같이 예를 들면 복무했던 자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나중에 알게 돼서 그렇지 천대엽이 김학의 재판했던 자 아닙니까? 네, 뭐 무혐의를 줬다, 사실상 무죄를 줬다라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양심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사람이냐에 대한 더불어서 법관으로서의 신뢰도 이제 땅바닥에 떨어지게 된 상황이 되었죠. 근데 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금 뭐 정어리원 분들이 댓글도 많이 주십니다만 일단 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자를 빼고 천엽이 되든지.
아니면 천소엽이 되든지 적어도 이 대자라는 글자를 자신의 이름에 박을 만큼 그게 큰 사람은 결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재판의 판례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법원 행정처장으로서 자신이 보여준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역량, 자질 모든 것이 법원의 신뢰도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리게 만든 주요 인물은 조희대뿐만 아니라 천대엽이기도 합니다. 실제 몇 주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를 보면 국가행정기관들 중에 가장 신뢰도가 낮은 기관은 첫 번째가 검찰, 그 다음이 법원입니다. 오히려 국정원보다도 신뢰가 낮은 기관이 법원이 됐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법원 스스로가 자정 기능을 잃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을 해야 되는데 수장이라는 사람들이 이 모양 이 꼴이다 보니까 국정감사에서 만천하에 드러낸 이런 자질 논란 때문에라도 저는 천대엽이라는 이름이 천대엽으로 기억돼야 하느냐. 그는 천소엽이다. 천엽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SKJ님 말씀이에요. 사법권 독립은 신뢰의 기반 위에 존재하는 것인데 이런 말씀이 되게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국정감사 끝났는데 저 10월 달에 우리 힘들었어요. 이 국정감사가 계속되면서 겹치니까. 법사위로 이렇게 시선이 많이 쏠리잖아요. 근데 꼭 우리 정치 1번지 할 때 시간이 겹치니까 시간이 겹치죠. 분산이 돼가지고 우리로서는 상당히 좀 경쟁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한 달간. 국감 끝났으니까 오늘로 이제 정리되는 거니까. 거기다가 또 중간에 또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를 주재를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생중계하시죠. 좀 좋습니까? 생중계하니까 또. 상시적 조정 국면이 벌어지는 거군요. 우리 라이벌들. 돌아오십시오. 야, 근데 막강하네. 법사위에다 국무회의면. 그 와중에 우리 정치 1번지 잘 버텨온 겁니다. 와. 앵커님의 능력이십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북날라 뽕따님. 진정성이 안 보이시는데. 북날라 뽕따님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선출직인데 왜 사법부만 임명제입니까? 적어도 대법원장은 선출직으로 해야 상권 분립이 맞지 않습니까? 천대엽은 관상이 뱀의 얼굴이라 교활하고 능글능글해요. 얼굴 가지고는 얘기 않겠습니다만은 이 말은 대법원장은 선출직으로 해야 상권 분립이 맞다. 김영남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법원장을 선거로 뽑는 나라가 있는가 싶은데 제가 기억나는 나라는 없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판사가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갖고 연방 판사는 우리처럼 임명직이에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인데 그 수는 아주 극소수고요. 연방 판사는 그 우리로 따지면 보통 재판을 실제로 받게 되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지방법원 판사들은 다 선출직이죠. 민사 판사든 형사 판사든 선거로 뽑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글쎄 아니면 지금 당장 판사를 선거로 뽑을 거냐라기보다는 재판에 있어서 이른바 미국식의 배심 재판 제도를 좀 더 확대하는 우리가 이제 국민 배심원제라는 참여재판, 국민 참여재판 제도가 일부 있긴 합니다만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서 유무죄 판단을 비롯한 주요 판단에 있어서 영미식의 배심 재판을 확대하는 거는 검토해 볼 수 있겠죠. 북날라 뽕따님 잘 들으셨죠? 아까도 슈퍼챗 보내셨네요. 금동 대향로 시진핑한테 주면 도란프가 삐칠까요? 금동 대향로. 근데 그 얘기 들으셨어요? 참 어젠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그 천마총 금관 모형을 이렇게 선물을 했잖아요. 근데 막 어떤 사람들이 막 댓글로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그렇지 국보를 주면 어떻게 하냐면. 귀여우시다. 애국심. 애국심. 귀여우셔. 예, 오늘 백운계 정치 1번지 금요일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박영식 앵커가 진행하는 이슈 1번지 강혜경 씨와 신용한 이분 자꾸 지방시대 부위원장 저기로 붙어 있어요. 교수로 붙어 있어. 교수도 하고 예, 했습니다. 예. 예고 잠깐 보고 오실까요? 오세훈 시장의 미천이라는 게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이 웃음의 장과 이런 걸로 막 넘어가고 본질은 다일루션, 물타기가 돼버린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참 이제 예, 오늘 밤 10시. 재밌겠네요. 재미있을 겁니다. 예,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제 녹화했죠? 예. 어제 녹화해서 이제 오늘 밤에 나가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은데 꼭 봐야 되는 이유 하나만 소개해 주시면. 일단은 지금 이 김건희 특검은 사실 김건희 명태균의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그 덩어리가 가장 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김건희 특검의 명칭도 김건희 명태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좀 많이 뒤처지는 감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두 분의 목소리를 담았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강혜경 씨가 방송 출연을 전부 다 거의 다 마다하고 있는 상황에 정어리 TV에는 또 출연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응해 주셨고 그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강혜경 씨 많이 밝힐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 내용에 많이 담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11월 8일 날 오세훈 명태균 특검의 대질신문 하잖아요. 그때 나올 수 있을 만한 얘기들을 저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방송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10시 이슈 1번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유정 의원님, 김용남 의원님, 김종욱 탄탄TV 감사합니다. 네, 갚았어요. 감사합니다. 박영식 앵커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